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한 연구실에서 CCTV를 설치해 연구원을 감시했다는 의혹을 YTN사이언스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감시를 당한 여성 연구원은 성적 수치심까지 느꼈다고 밝혔지만 감사 과정에서는 이 사실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현재 점검 중인 한빛원전 3, 4호기 원자로 경락 건물에서 190곳의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구멍 중 깊이가 90cm에 이르는 큰 구멍도 있었는데 한빛원전 측은 경락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살을 투여받은 환자들이 코오롱 생명과학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집단 소속을 맡은 대리인 측은 지금까지 모든 해명이 투자자 중심이며 실제 환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자며 지난 2011년 설립된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초과학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최근 연구비 유용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는데 이번엔 연구실에 CCTV를 설치해 연구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감시를 당한 한 여성 연구원은 성적 수치심을 느껴 퇴사했는데 IBS는 감사 과정에서도 이런 사실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기초과학연구원의 한 연구실에 CCTV가 설치됩니다. 연구실 책임자인 연구원 A씨가 장비 도난 방지 목적이라며 설치한 건데 사실상 업무 감시용으로 이용됐습니다. 자기 입으로 연구원들 감시하려고 해놨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CCTV로 인해 여자 연구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실험실 보안용이라면 외부인 출입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가 출입문을 향해야 했지만 CCTV는 특정 여자 연구원을 향했습니다. 완전히 고화질이었고 완전히 다 보이게 그렇게 돼 있는 각도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파여 있는 옷을 안 입으면 보이진 않겠지만 파여 있는 옷을 입으면은 다 보일 수 있는 45도 각도로 그렇게 딱 돼 있었다니까요. 이 같은 사실을 연구원들이 알게 되면서 결국 CCTV는 제거됐지만 A씨는 끝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연구원 B씨가 실험 시약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B씨의 설명입니다. A씨는 실험기기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했으며 B 연구원은 자신의 실험 지시를 거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문제가 사내 게시판을 통해 폭로된 뒤 IBS가 내부 감사에 착수했지만 이마저도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너한테도 문제가 되고 너한테도 문제가 된다. 사건을 덮고 합의를 유도하는 데 급급했다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제보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건 실제로 내부 제보자에게 협박을 한 거나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IBS 감사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했을 뿐 해당 사안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직원과 이 문제를 제기한 B 연구원은 재계약이 되지 않아 결국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IBS는 어떠한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전국 우정노조가 61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할지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우정노조는 오늘 오전 11시 지방본부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오는 9일 총파업에 들어갈지 최종 결정합니다. 집행부와 각 지방본부위원장들이 오늘 우정본부와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하면 파업 계획은 취소되고 수용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정노조는 오늘 오후 4시 반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총파업 돌입 여부 관련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5일 우정노조와 우정본부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정노조는 인력 2,000명 충원과 완전한 주 5일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노조 출범 61년 만에 첫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우정본부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점검 중인 한빛원전 3, 4호기 원자로 경락 건물에 방사능 유출 방지용 내부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 3호기 94곳, 한빛 4호기 96곳 등 모두 190곳의 구멍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빛 3호기에는 깊이 45cm, 한빛 4호기에는 깊이 90cm의 큰 구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자로 경락 건물은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을 막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한빛 원전 측은 건설 당시 콘크리트 다짐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며 다른 보안 설비가 있어 안전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당국은 지난 5월 한빛 3호기 점검을 마무리했으며 4호기는 민관합동조사단과의 공동조사를 거쳐 오는 9월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빛 6기 가운데 수동 정지한 한빛 1호기를 비롯해 4기가 정비 중입니다. 인보사 허가 취소 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코오롱 생명과학 측의 사과가 있었지만 환자들은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코오롱 생명과학 측이 환자 상황을 가볍게 보고 투자자만 신경 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취소 최종 결정을 내린 바로 다음 날 코오롱 생명과학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환자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우석 대표는 인보사 성분이 바뀐 사실을 나중에 알았던 배경을 설명하면서 코미디 같은 웃기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일은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일종의 코미디 같이 됐는데요. 그쪽에서 요청하지도 않은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가 거기에 간 거죠. 그리고 또 더 웃기는 거는 이번 사안이 처음 알려지게 된 상황에 특이성을 강조하려는 취지의 표현이었지만 얼굴에 웃음을 띤 이 대표의 발언에 환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보사 환자의 집단소송 대리인 측은 이 대표가 말한 그 코미디 같은 상황 때문에 환자들은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오롱 측이 환자들 상황을 과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소송 대리인 측은 또 현재까지 코오롱 측의 모든 해명은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해명 과정에서 환자들의 소리를 듣는 과정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오롱 측은 환자들의 안전을 15년간 장기 추적하며 책임지겠다고 밝혔지만 환자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하는 연구개발 예산의 절반이 대학에 돌아가고 기업 몫은 20%도 되지 않는다는 산업계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16년 기준 정부 부처의 보건의료 R&D 예산과 그 집행 현황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신약개발 분야에서의 국가 R&D 투자와 기업 지원의 시사점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R&D에 투자된 정부 예산의 45.5%를 대학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출연연구소 22.7%, 기업 19.9%, 국공립연구소 5.2% 순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주요 해킹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보안 유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업의 해킹 피해를 보면 제조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 등이 잇따르는 등 사이버 공격의 고도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해커들의 공격 기법은 매우 정교와 다양화하고 있지만 기업의 보안 관리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해커의 위협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오 연료를 생산할 때 버려지는 물질을 재활용해 연료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광호 연구팀은 나무 등 바이오매스로 연료를 생산할 때 나오는 폐기물인 리그닌을 유기 용매로 활용해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리그닌은 목재의 30-40%를 차지하는 고분자 물질로 바이오 연료 생산 과정에서 대량 발생해 폐기됩니다.
연구팀은 형질전환 리그닌을 개발한 뒤 여기에서 유기 용매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해 바이오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석유화학 물질 대신 목재 폐기물로 용매를 만들 수 있어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바이오 연료의 친환경적인 재생이 가능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차세대 자동차로 불리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는 유료 엔진 차량보다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조용한 게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은 이런 차량이 일정 기준 이상 소음을 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기정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길에 나서면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소음. 배기가스 못지않은 도로 위 공해 요소입니다. 엔진 대신 모터를 쓰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는 이런 소음 또한 크게 줄여서 박수를 받지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조용해서 사고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이른바 스몬비들이 위험해지는 것은 물론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겐 조용한 차가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To listen for car engines, to know when it's safe to cross a road, and taking those engines away, that takes a massive amount of independence and confidence away from visually impaired people navigating. 때문에 차가 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일부러 소리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른바 음향 차량 경보 시스템. 어떤 소리를 내는 게 좋을지도 많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을 동원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좋은 소리를 찾았는데 대부분 기존 차량의 엔진 소리와 비슷하면서 거부감이 적은 소리가 선택됐습니다. 항상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차량이 저속으로 움직일 때만 냅니다. 빠를 땐 필요 없습니다. By the time you're up to about somewhere between 20 to 30 kilometers an hour, the actual sound of the tires on tarmac or the aeroacoustic noise of the car just moving through the air actually takes over as the main noise source. 유럽연합은 이달부터 나오는 모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에 이 같은 장치를 달고 나오도록 의무화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SFTS 환자는 현재까지 46명이 신고됐고 46명 가운데 1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환자 발생 지역을 보면 강원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명, 전북 7명, 충남 6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SFTS는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 심한 경우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로 숨질 수 있습니다. SFTS는 농사, 등산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을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목욕한 뒤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습니다. 붉은 수돗물 피해가 발생한 인천 지역 학교 3곳의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환경부 안심지원단이 지난 1일 실시한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 학교 162곳의 수질 검사 결과 3곳에서 발암물질인 총 트리할로메탄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다시 시행한 검사에서는 3개 학교 모두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발암물질이 나온 학교는 가좌초등, 가좌중, 가림고등학교 등 3곳이며 총 트리할로메탄이 기준치 0.1mg을 넘은 0.12에서 0.167mg가량이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지난 4일 해당 학교의 수돗물 급수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요즘처럼 햇볕이 따가운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적인데요.
이 자외선 차단제가 나노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란 사실을 아시나요? 이 밖에도 휴대전화 배터리와 방수옷, 정수기 필터 등에도 나노 기술이 사용됩니다. 나노 물질은 이렇게 우리 일상에 많이 쓰이고 있지만 그 유해성도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 돋보기에서는 나노 물질과 독성에 대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최진희 교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